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실 텐데요. 밀떡의 아이돌이라고 불리기도 하시고 게다가 경제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이신데 오늘 또 오셔서 중동전쟁 이야기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야기 그리고 AI 거품 얘기 차례대로 짚어주실 텐데요. 먼저 최승병 박사하고 중동전쟁 이게 확전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벌써 이 폭탄 테러가 폭탄 테러는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이 암살이 벌써 일주일 전 얘기네요. 일주일 전에 딱 현지 시간 7월 30일이었죠. 좀 방법도 기상천외 갖고 아직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살해된 건지도 말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리 폭탄을 설치해 놓고 있다가 이 딱 AI로 이제 딱 이 목표가 감지되니까 터졌다. 아니다. 이란 쪽에서는 이 어떤 미상의 발사체가 날라와서 타격했다. 그것도 굉장히 정밀 타격이죠. 그래서 딱 그 경호원들과 딱 그 하마스 요인만 암살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거든지 굉장히 이 이스라엘의 실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필이면은 이란의 테헤란 심장부에서 그것도 신임 대통령의 이제 축하 사절로 온 사람을 이렇게 타격을 해버렸으니 이란 입장에서도 도저히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노릇이죠. 이건 묵과한다는 건 정말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지난주만 해도 이거 당장 전쟁이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은 아직도 지금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상황이 빨리 뭔가 전개될 것 같았는데 이게 빨리 안 풀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을 해보면은 이란은 지금 뭔가 보복은 해야겠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주저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도발을 유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뭔가 그냥 아주 계획적으로 이 이란이 먼저 한 방을 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를 해놓고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함부로 대응을 했다가는 이스라엘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국가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도 효과적인 타격을 주려면은 또 그에 적합한 방법과 적합한 수단 그리고 적합한 목표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보복할 때 수많은 드론과 미사일을 한꺼번에 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요격되고 또 미국까지 나서갖고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이 문제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주변의 이란 친이란계 무장 세력들이 가진 수단으로서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유의미한 상처를 갖다가 줄 만한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가는 야 이건 뭐냐 한 방 날린다더니 이건 뭐 그거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것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 지금 아마 그동안 숨겨놨던 무슨 신무기를 좀 꺼내들까 이거 지금 내보이면 좀 위험한데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또 문제가 아무데나 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민간인들한테 또 무차별로 난사했다가는 역시 또 국제사회 비난을 받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정밀 타격을 하고 싶은데 이 대상도 잘 안 잡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또 길게 끌면은 약발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음 주까지 앞으로 일주간 내에 뭔가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마스 지도자가 이스라엘 공격을 받고 암살 당했다는 것은 진짜 우리로 따지면 어떤 정치 지도자, 어떤 중요한 정당의 대표, 여당 대표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암살당했다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이란 같은 국가 입장에서. 그렇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어디 뭐 외국에 이 취임 축하 사절로 갔는데 북한에서 테러로 암살을 한 겁니다. 뭐 거의 뭐 아웅산 테러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정도 같습니다. 근데 보복을 안 한다는 거는 못 한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력이 밀릴 것 같다 아니면은 우리가 좀 뭐랄까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마땅한 게 없다. 이스라엘만큼 정밀 타격할 자신도 사실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진짜 확전이 되면 그것도 부담인 겁니다. 지금 이란 대통령이 이번에 온건파에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란 국내 여론은 지금 아무래도 이런 긴장 고조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그 열망을 받아갖고 당선된 대통령인데
당선되자마자 뭐 전쟁한다고 하면은 이란 국민들도 굉장히 실망이 클 테고 지금 굉장히 딱 하나하나가 딜레마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여론을 무릅쓰고 지금 또 국민의 이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전쟁을 함부로 결정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이 지금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네. 어떤 의도로 이런 공격을 했을까요? 그러면 확전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확전을 들어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제가 지난번 어코노믹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타냐후는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멈추는 순간 이제 실각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정권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이 정권을 유지하고 이 연정을 끌고 가려면은 이 계속해서 뭔가 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금 비상시국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자에서 계속 하마스 소탕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작전을 했지만 지금 뾰족한 수단도 성과도 안 나오고 하니 이번에 하마스가 좀 방심을 했겠죠. 설마 이란에서 테러를 당할까, 이런 공격을 당할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충격요법을 했고, 그리고 이번엔 아예 각오를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미국도 굉장히 놀랐지 않습니까? 예전에 공격 같았으면은 그래도 미국한테 좀 미리미리 좀 상의를 하고 우리 공격해 들어가니까 참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랬다가는 미국이 엄청 뜯어말릴 게 분명하니까 거의 뭐 공격 직전에 통보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도 자세히는 안 알렸다는 얘기도 있어갖고 바이든이 경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바이든 뭐 다음 대선 안 나오겠다고 한 거니까 거의 막 나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대통령 다음번에 안 하실 텐데 뭔 그렇게까지 고민하십니까? 라고 하고 그리고 네타냐후 입장에선 뭐 거의 완전히 트럼프를 밀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 트럼프를 밀기로 작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뭐 그래서 얼마나 지금 난처해지겠습니까? 미국의 또 친민주당 계열, 특히 뭐 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더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왜 이런 것도 자꾸 못 막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점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그리고 선택을 자꾸 강요하는 거죠. 저는 뭐 이게 그냥 단순히 뭐 바이든에게 얘기한 건 이미 그 선을 넘었고, 이 뭐 차기 해리스 뭐 후보한테까지 메시지를 갖다가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바이든 정부가 사실 위기에 빠져서 사퇴까지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내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여론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확 빠져나가서 그것 때문에 위기에 빠진 것도 있잖아요. 바이든이 외교의 달인이긴 하지만은 이제 나이 때문에 그런 거 못하는 것 같다는 실망도 굉장히 컸죠.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은 네타냐후는 자기의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확전을 하려고 의도한다는 말씀이신데 거기는 또 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는 극우파도 있지만 또 아닌 사람들도 같이 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지금 구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의회는 의석이 아무래도 인구가 적으니까 120석입니다. 120석인데 지금 집권 우파 연정이 64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50%를 간단히 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64석 중에서 지금 뭐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이 그나마 일반적인 중도 우파 정도 분류가 되는데 32석밖에 안 됩니다. 연정 내에서 지분이 5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가 어디냐? 다 극우 정당들입니다. 극우 군소 정당들을 다 긁어 모아갖고 하고 있으니까 극우파의 세력 입김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잠시 뭐 이스라엘에선 우파와 극우파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의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정파들의 공통적인 기조는 이 히메이안 평화를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차피 이 탄생할 때부터 치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싸우면서 이만큼 쟁취해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강력한 무력을 갖고 이 티포테스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결국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공통으로 깔려 있고요. 근데 이 중도 우파들은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부터 뭐 다른 건 좀 뭐 경제는 리버럴하게, 유화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도 너무 종교에 휩쓸리지 않게라고 하는 건데, 극우로 가면은 극도의 유대교의 이 원리주의 성격이 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것도 딱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유대교 정통파들이 많아요. 왜 유대교 정통파들은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막 모자도 쓰고 굉장히 옛날 생활 방식하고, 또 유대교가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들면은 다른 아랍 민족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딱 선민 사상이 있어갖고 저것들은 거의 뭐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쟤네들을
몰아내야지 우리 이스라엘이 된다. 지금은 이스라엘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는데 아랍계도 많이 있고 팔레스타인 거기는 비국적자들도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이거 다 몰아내야 된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극우 세력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일부는 아예 우리도 이란처럼 유대교 신정국가를 만들자는 이런 정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예 민주주의가 아니고. 네, 거의 그 수준까지 얘기하는데 더 심각한 거는 그런 정파도 장관 자리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어떤 장관을 하고? 지금 국토안보부, 그러니까 국가안보부 장관이 네. 지금 바로 그런 이 사상을 가진 정당에서 나올 정도로 네, 이게 지금 연정 자체가 극우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안보 보면은 국방부하고는 또 다른 국방부 건가요? 외부 국방이 아니라 내부 치안 우리 뭐 내무부랑 좀 비슷한 행안부랑 네. 좀 네. 행자부의 뭐 경찰, 행안부에서 검찰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 통할하겠네. 통제하는 그런 쪽이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좀 슬픈 게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가 다수결로 잘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파가 항상 뭔가 주도권을 갖게 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딱 그런 것 같네요. 네, 이스라엘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지금 적지가 않습니다. 리버럴한 국민들에 비해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 원리주의들 얘기할 때 하레디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아주 원리주의적으로 거기 뭐 군대도 안 가면서 맨날 그 경전만 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인구의 한 15%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출산율도 엄청나게 높아갖고 계속 인구 비중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우파들이 항상 일정 수준의 의석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중도는 좌우가 또 격렬하게 이스라엘도 대립 중이기 때문에 절대 어느 한쪽이 다수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찐 극우들이 어느 포션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극우파는 어쨌든 간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신정국가까지 만들자 이런 목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최소한 팔레스타인인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이 그런 걸 땅을 원하고 이스라엘의 있죠. 땅으로 만들자 이렇게 원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궁극적으로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사실. 그렇죠. 현실성은 굉장히 없는데 뭐 항상 유대교는 항상 이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1000년을 버텨온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은 언제 그렇게 되는 건 상관이 없다. 우리는 계속 그 길을 향해서 이제 거의 끊임없이 나아간다. 거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극우 정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순간엔가 전쟁 아예 그냥 화끈하게 해서 밀어내지 이런 것까지 저는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좀 우리 북진 통일론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옛날에. 뭐 그렇게도 그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우리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미국은 또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는 건 계속 뜯어 말리고 있지만은 혹시 모르지 않냐 미국의 어떤 괴상한 대통령이 또 돼갖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면서 우리 뭐 당장 안 돼도 상관없으니 우리는 그런 날을 위해서 계속 준비한다. 뭐 그게 뭐 그들이 얘기하는 항상 최후의 성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인구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죠. 그게 무섭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극우파가 트럼프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는 되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거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근본적인 해법이 논의가 좀 그래도 되고는 있나요? 팔레스타인. 이게 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사실 예전에 한 20년 전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 당시 평화회담 많이 하고 그 당시 뭐 이제 아라파트도 말년이 돼갖고 그 당시에 좀 온건하게 나가려고 해서 그 당시 오슬로 협정 맺어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 국가 해법이죠 사실상 거의 딴살림 차리자 뭐 이스라엘 범위 안에 있더라도 거의 일국가 이체제식으로 해갖고 뭐 거의 연방 만드는 식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팔레스타인 독립 방안으로 가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사회에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양국도 그걸 받아들이나 싶었는데 그죠. 그게 가자지구 서한지구가 그렇게 되려고 네 했던 원래 거죠, 그렇게 원래. 해서 자치정부 만들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과도정부 시기를 지나서 독립까지 시켜주자 그래서 깨끗하게 나눠 살면서 그냥 뭐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는 게 해법이었는데
항상 문제가 예루살렘 같은 아주 민감한 지역들. 예루살렘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 이 이슬람, 기독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성지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 반반 차지하자는 걸 이제 서로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계속 테러가 이어지고 이런 보복의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지금은 이 국가 해법을 당사자들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법이 없는 겁니다. 답답한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네. 극우파, 이스라엘 극우파 이런 극단적 세력이 계속 뭔가 강공을 주장을 하고 이러다가 뭐 확전을 원하고 있지만 확전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이란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을 거라는 취지로 말씀은 하셨지만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불확실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경제적 충격은 엄청 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란도 뛰어들기 싫어하고 과거 중동전이 벌어졌던 거는 주변 아랍 국가들도 가만히 안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니 우리 형제인 팔레스타인이나 이것들이 패하면서 예 우리도 같이 손봐줘야겠네 형제를 발휘해서. 근데 지금 아랍 국가들도 다 자기 이속 챙기는데 바쁘기 때문에 아 웬 전쟁이야 팔레스타인 너네도 더 이상 우리 도와주기 힘들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확전이 잘 안 일어날 텐데요. 만약에 혹시나 이란의 자존심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사우디나 주변 국가들의 자존심까지 건드려서 그런 온건 국가들까지 나서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진짜 확전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뭐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단계적으로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확전은 아무래도 이란이 좀 센 보복을 해서 이제 친이란계 무장 세력들이 있는 대표적인 곳이 이제 예멘이나 옆에 레바논 침공이 1차 확전 시나리오인데요. 근데 레바논 침공 정도까지는 사실 큰 충격이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 경제 충격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레바논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가거든요. 네. 레바논은 이미 이 코로나 전후 슬픈 얘기인데. 해서 뭐 거의 뭐 경제가 지금 파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두들겨 맞는다고 해서 거기에 뭐 시리아도 지금 옆에 강대국이지만 시리아도 내전으로 피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 주변에 지상전 벌어지는 걸로는 사실 지금보다 더 망가질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충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 폭락하고 그럴 때도 중동 전쟁 얘기는 별로 안 나왔던 건가요? 사실 뭐 유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은 뭐 별로 그렇게 얘기 안 나왔던 거고 2차 시나리오, 2차 확전 시나리오는 거기서 더 나가서 뭐 아예 이 지금 뭐 조용히 있는 요르단을 넘어서 뭐 좀 더 멀리까지 침공을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들 아니면은 예멘까지 아주 신나게 맹폭을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고 그럴 때 후티 반군이나 이란이 아예 이 서방의 여러 가지 이 지금 수에즈 운하와 홍해 교통로라든가 이런 거 아예 인지를 잡고 너네 지금 우리 건드리면은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런 수준의 각오를 할 때 이제 큰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란이 이런 페르시아만의 여러 가지 이 석유 운송로 같은 걸 갖다가 좀 봉쇄하면서 이제 좀 협박을 하는 경우들 그리고 후티 반군들이 지금도 뭐 홍해 공격하고 있지만 상선들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더 격렬하게 해서 완전히 교통로를 끊어버리는 그런 시도들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유가 폭락하고 해상운임 폭등하고 해서 이 여러 가지 국제 경제 동맥의 일부가 망가지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또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조차 이제는 좀 약발이 덜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리고 강대국들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장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설령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까놓고 얘기해서 아랍 팔레스타인인들 조금 뭐 한 몇천 명 죽이는 거는 눈 하나 꼼짝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이런 유가가 10달러, 20달러 폭등 뭐 몇십 달러 폭등하는 거는 절대 못 참을 거다. 돈 문제는 못 참는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압박을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너네 경제는 좀 건들지 마라. 그냥 차라리 사람을 죽이지 경제는 건드리지 마라. 좀 참 씁쓸한 얘기지만은 이럴지도 모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혹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예전만큼의 경제적 영향이 있지는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극우파가 주도하고 있는 확전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확전된다고 해도 중동 전쟁은 그렇게까지 큰 충격이 예전만큼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안심되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극단적 네. 소수가 이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씁쓸함은 좀 남는데요. 얘기를 좀 넘어가가지고 네네네. 제가 좀 요즘 AI 거품론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지난번에 나오셔서 2번에 걸쳐서 HBM 설명해 주셨고 엔비디아의 신형 AI 칩인 블랙웰 설명해 그렇죠. 주셨는데 네. 두 가지가 다 지금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큰 첫 이슈가 번째로 이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에 납품되냐 안 되냐가 계속 기사가 나왔다가 뭐 부인하고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웰에 결함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주가가 또 폭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두 가지는 차례대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부터 얘기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얘기부터 한번. 네. 예. 뭐 방금 이종환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뭐 어제도 오보가 있었고 그만큼 이 삼성전자가 지금 호재가 없어갖고 HBM 납품만 고대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HBM3E는 3는 아마 납품 안 할 것 같고 뭐 3E부터는 납품을 할 것이다. 뭐 그거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관계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할 텐데. 당장은 아닐 것 같다. 아마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삼성 내부에서 요거 생산을 안정시키는 문제들도 있고 좀 공개하기는 좀 약간 좀 그렇지만은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요걸 좀 채용하는데 삼성전자가 맞춰줄 수 있는 부분과 왜냐하면은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패키징을 지금은 아예 칩 안에다가 HBM을 집어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딱 규격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곧장 넣는 게 좀 위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이것저것 재고 따질 게 많은데 그런 걸 맞춰가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거에 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설령 그게 또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발표할 일은 또 아닌 것 같다는 내부의 판단도 있을 것이고 해서 요거는 조금 시간을 기다리시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 같은데요. 네. 보통 뭐 이게 아예 3 납품 못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는 사실 뭐 기술 결함 뭐 최근에 그런 이슈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엔비디아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파운드리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TSMC 이야기도 지난번에 별도로 한번 해주셨고,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칩이 나왔는데 이걸 조립해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아직 기술력이 안 되는 부분이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정확한 내용은 사실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에 네, 기술 결함이 있다. 네, 지금 뭐 여기에 대한 얘기죠. 테크니컬 플로우가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또 사람들이 또 가뜩이나 주가가 막 요동쳐서 심란한데 또 화들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뭐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문제는 보통 때 같았으면은 크게 이슈가 안 되고 넘어갔을 문제 같아요.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지적된 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블랙웰 칩 구조를 설명할 때 이게 GPU 칩 자체도 이젠 너무 굉장히 커져갖고 이 한 번에 포토 장비도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면적보다 굉장히 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칩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눠갖고 요 GPU도 두 개로 나온 다음에 이걸 갖다가 연결해서 합쳤다라고 네네. 제가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바로 그 합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처음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도 이게 시도대복 이게 웬만하면 안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워낙 칩이 커지다 보니까 안에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썼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기술 갖다가 적용을 할 때는 그 부분에서 꼭 문제가 나거든요. 이것도 이거 그냥 넘어가나 사실 좀 걱정했는데 아마 거기서 문제가 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이건 마이너한 문제인 것 같고 거기서 이 연결하는 부분에서 설계가 약간 좀 잘못돼 갖고 이거 테스트하다가 TSMC에서 이거 우리 설계대로 작동 안 하는 부분이 있다. 네네. 아마 그 지적이 나오니까 이거 잘못됐구나 수정해야겠군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다 뭐 이게 이
그러니까 GPU 그 내부의 로직 같은 거 그런 거 설계하는 거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라 그 같은 칩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새로 시도하는 부분에서의 약간의 그 마이너한 결함. 근데 그게 아무래도 연동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은 하나의 큰 풀셋으로 작동을 제대로 안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술이 한 단계 또 장벽을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항상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뭐 이게 나중에 프로덕션 단계에서 한창 뭐 고객한테 납품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게 터졌으면은 그런 거 수거하고 리콜하고 굉장히 문제가 커졌을 텐데 지금처럼 뭐 초기 생산했을 때 그래도 발견했으니까 저는 뭐 이제 잘 한 거라고 보고요. 이게 당장은 큰 문제 같지만 길게 보면은 사실 큰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예전에 핸드폰 같은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노트 7 뭐 배터리 문제로 전량 리콜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도 거의 조 단위 손실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회사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별 문제 없었잖아요. 네네. 사실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물론 뭐 좀 적지 않은 뭐 그래도 몇백억에서 한 천억 정도도 손해 봤겠죠. A4 네. 버려야 될 것도 많으니까.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처럼 돈을 그렇게 쓸어 담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방금 얘기 전 시간에 나왔지만 젠슨왕 개인 재산도 뭐 100조가 넘는 이런 네. 회사에서 뭐 그 정도 손실 갖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죠. 그리고 생산이 한 3개월 정도 지연되긴 하겠지만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 기사가 엔비디아 신형 칩 설계 결함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 결함이면은 최초의 이 구조를 짠 거 자체가 잘못했다는 얘기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 네, 그러니까 저도 100% 정확한 건 아닌데 이게 그나마 좀 더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그런 소식통들 얘기를 해보면은 하여튼 그 엔비디아 칩 내부에 아주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칩 두 개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 새로 시도하는 그 기술 부분에서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거기서 설계라는 건 칩 두 개를 연결하는 설계에 네, 결함이 네, 있다. 그 요 부분에. 이야기군요. 그렇죠. 어쨌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점점 칩을 이렇게 메모리와 이런 각 칩 다이들을 연결해서 점점 이걸 또 새로운 차원으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평면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집을 그전 같았으면 그냥 옆으로 단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도 쌓고 수직으로도 옆에 뭐 이 층층다리도 놓고 다양한 아주 복잡한 구조물들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런 문제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기술은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나스닥이 폭락을 몇 차례 했던 게 사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 거품론이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는 거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해서 이게 진짜로 AI 거품론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기술도 아직은 아니고 AI 기술도 아직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해석해서 주가가 너무 올랐었나 보다 하면서 폭락을 했던 건데 그 기술력 자체는 아직 문제가 없다. 네, 저는 뭐 기술력 자체, 엔비디아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비디아나 TSMC나 이거 관련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은 이게 한두 해에 걸쳐서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경쟁 기업들이 쉽게 당장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 몇 년은 이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겨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이게 역전될 큰 이런 징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다만 지금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오른 건 사실이죠. 밸류에이션 면에서 사실 뭐 굉장하게 그동안 무시무시한 폭등세를 겪어오면서 밸류에이션이 다들 약간 좀 뭔가 불안한 게 있으니까 그다음 핑계를 찾는 거죠. 이거 불안한 거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여러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신호에도 과민 반응을 하고 뭐 경제 지표도 사실 침체라고 보기는 그런데 고용 지표가 조금 실업률 늘어났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고 일본이 좀 화가 나서 이 금리 좀 올리겠다 막 하니까 또 화들짝 놀라고 거기에 엔비디아의 칩의 설계 결함까지 있었대. 자세한 내용은 근데 모르겠대 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이런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뭐 당분간은 계속 될 겁니다. 또 보고서 나온 게 충격을 줬잖아요. 엘리엇하고 세콰이어 캐피탈 두 군데서 나왔는데 거기서는 ROI 문제를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수익성이 사실은 안 나온다. 이렇게 엄청 투자해놨는데 이걸로 돈 어떻게 벌 거냐? 그랬어요. 네. 그걸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직장에 있을 때 수많은 신기술들은 워낙 계속 많이 쏟아지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망이 있는 거냐, 사업성이 있는 거냐, 미래 이런 걸 보고서들을 썼는데 그럴 때 항상 딴지 걸기 좋은 게 ROI입니다. 네. 모든 기술은 개발할 때 항상 이 질문에 부닥쳐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수익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굉장히 넘어야 될 허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야, 이게 돈값을 하는 거야?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할 때 대부분 얘기를 못 해요. 당장 이게 돈데, 그거는 아직 좀 먼데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로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은 뭐 대답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 많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거로 갖고 저도 비판하고 안 될 거라고 예상했던 거가 대표적으로 블록체인이랑 이제 메타버스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 문제가 ROI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AI는 제가 봤을 때 그거랑 동급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 기술이 수익으로 전환될 때 무슨 역할을 하는 기술이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시작 단계에 온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술들이 함께 받쳐줘야지. 이를테면 메타버스나 뭐 가상현실 이런 게 되려면은 이런 구글 글래스나 뭐 고글 이런 유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야 되는데 그건 하드웨어 기술은 이게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려고 해도 다른 기술이 못 받쳐줘서 수익이 안 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AI는 뭡니까? AI는 이 반대예요, 오히려. 지금 수많은 IT 기술, IT 서비스 기술들이 발달해 있는데 지능이 부족해서 이제까지 못하고 있던 게 많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현실화되면서 야, 못하고 싶었던 걸 이제 AI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건 이네이블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AI가 지금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동안 그 IT 업계 사람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그 지능을 얹어주면서 오히려 수익화의 허들은 저는 빨리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 똑똑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AI는 아직 그런 걱정하기 좀 기우인 것 같은 게 아직까지는 와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계속 이제 챗 GPT나 뭐 이런 새로운 GPT 신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것까지 돼? 아직은 이 기대를 갖다가 계속 뛰어넘는 뭔가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의심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지금 기술이 뭔가 허들에 부닥친 건 아닐까?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계속 나와주는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드웨어 성능이 지금 커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를 계속 크게 만들고 데이터 센터 크게 만들면서 어디까지 이게 똑똑해지나 보자라고 지금 거기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력이 저는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여러 이 빅테크 CEO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과잉 투자 같긴 하지만은 여기서 뒤처지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없기 때문에 한다. 이게 군비 경쟁 얘기거든요, 결국에. 일종의 군비 경쟁이거든요. 군비 경쟁하고 비슷하네요. 네, 여기서 지금 그렇다고 너무 과거에 우리가 핵무기나 이런 거 만들고 막 난리 칠 때 그 돈 이게 무슨 쓰지도 않은 무기 만드는데 이 돈을 쓰냐라고 했지만은 그거에 포기하는 순간 우리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다 죽는 건데 무슨 그게 지금 돈 수익성 따질 때냐? 저는 지금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은 빅테크들의 군비 경쟁입니다. 빅테크들의 군비 경쟁. 네, 빅테크들이 핵무기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는 ROI 따질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느냐 없느냐가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지. 없으면 죽는 거죠.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게 좀 더 있어 보고 이제 충분히 균형에 도달했다. 뭐 더 만들 필요는 없겠다. 지금 더 안 만들어도 충분히 지금 있는 것 같고도 우리 경쟁할 수 있겠다라고 어느 순간은 생각이 되기도 하겠고 그때쯤 되면은 야 이제 이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우리 이제 좀 군축 좀 해볼까요? 이렇게 같이 좀 줄여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날도 오겠죠. 그럼 그때쯤 되면은 이 무기 팔고 있던 엔비디아가 그때 굉장히 곤경을 겪겠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아직은 군비 경쟁 중인 AI 업계에서 엔비디아 칩이나 네. 또는 HBM 같은 수요가 줄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엔비디아나 삼성전자의 기술력도
조금 삐끗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계속해서 뒷받침하면서 AI 기술에 와우 하는 순간을 계속 좀 당분간 이어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은 의견이신 거네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과도한 밸류에이션, 그동안의 과도한 기대에 거품을 좀 빼는 그런 단계이다. 뭐 아직 기술의 미래를 걱정할 그 수준은 저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